마음속에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라고 마야 안젤루는 말했다. 침묵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출구가 있다. 말할 수 없다면 글로 쓰면 된다. 쓸 수 없다면 읽으면 된다. 읽을 수 없다면 들으면 된다. 말은 씨앗이다. 언어는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때로 언어는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준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저에게 잘 맞는 책을 찾게 되면 완벽하게 반대의 양상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첫째,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읽어버린다. 그리고 몇 번을 더 읽습니다. 둘째, 3주 이상 들고 다닌다. 다 안 읽는다. 완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아껴서 읽는다. 지금 소개할 책이 바로 두 번째 경우였어요. 제목이 위로의 책, 원제가 The Comfort Book이로군요. 번역되어 오면서 한글 제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진짜 위로의 책이 맞네요. 위로의 책. 지을이 매트 에이그, 옮길이 정지현,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책이 형식이 없어요. 낙서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다가 어느 순간엔 동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건 또 뭐지? 시인가? 어잉? 뭐 요리하는 법도 나와? 막 하여간 희한했습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돼요. 집히는 대로 읽어요. 진지하지 않고요. 잘 읽힙니다. 잘 읽히는데 생각하게 만들고 미소하게 만들어줘요. 마음이 진짜 편안해져요. 침대 옆에다 두고 하루에 두어 쪽씩 읽으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자 매트 헤이그는요, 20대 초반에 정신적인 위기를 맞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대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병 우울을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기까지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준 생각과 감정들을 이 책 안에 문장으로 녹여낸 거죠. 저자 조금 더 볼게요. 영국 출신의 동화작가 겸 소설가, 기발한 상상력에 유머, 위트가 더해진 그의 작품은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독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20년에 출간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무려 38주 베스트셀러가 되며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부가 판매되었다. 저자는 마음 건강에 대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태어난 순간부터 나 자신을 아기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기를 보며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기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다. 세상에 나와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가치 있는 존재. 그 가치는 돈이나 외모, 정치관, 인기 같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에 주어지는 고유하고 무한한 가치인 것이다. 잊어버리기 쉽긴 하지만
아기가 자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태어난 순간과 똑같이 살아있는 인간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품는 것이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래전 아버지와 프랑스의 어느 숲에서 길을 잃었다. 내가 12살, 13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때는 요즘처럼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던 시대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고성과 언덕, 숲으로 둘러싸인 시골로 휴가를 온 참이었다. 왜 그런 곳으로 휴가를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중산층의 평범한 휴가였다. 루아르 계곡이었고 나는 아버지와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 하지만 30분 후 현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말했다. 이런,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어째선지 같은 곳만 빙글빙글 돌 뿐이었다. 아버지가 밀렵꾼 2명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그들이 알려준 길도 잘못된 길이었다. 아버지는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내게는 그 사실을 숨기려는 듯했다. 어머니는 우리 걱정에 잔뜩 겁에 질려 있을 게 뻔했다. 갑자기 학교에서 배운 광야에서 죽었다는 성경 속 이스라엘인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우리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똑바로 계속 가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결국 우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큰 길에 도착했다. 처음 출발했던 마을에서 20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표지판이 보였다. 나무만 그득한 숲에서 벗어났다. 나는 지금도 실제로 길을 잃었거나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맬 때에는 종종 이 방법을 떠올린다. 신경쇠약에 걸렸을 때에도, 우울증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에도, 두려움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내디뎌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가면 빙빙 돌기만 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걸어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상처 받아도 괜찮다. 엉망진창이 되어도 괜찮다. 이 빠진 찻잔이 되어도 괜찮다. 사연에는 멋진 사람이란 뜻이니까. 감상에 빠져도 변덕을 부려도 괜찮고 노래와 영화에 주책맞게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 무언가를 그냥 좋아해도 괜찮다. 멋지거나 똑똑하거나 인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해도 괜찮다. 가끔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세상이 먼저 다가오게 하자. 모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다. 정말 괜찮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열쇠를 돌린다. 아니, 시간이 열쇠를 돌린다. 시간은 변화를 뜻하니까.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희망을 품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신경 가소성은 뇌의 구조가 경험에 따라 바뀌는 성질을 말한다. 10년 전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땐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관점은 반드시 바뀐다. 그렇게 우리의 또 다른 버전의 나 자신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어려운 질문은 옆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였다. 그 답은 다른 버전의 나를 위해 살아라 이다. 물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의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이 힘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당신은 다른 감정도 느낀 적이 있고 앞으로도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계속 변한다. 구름은 돌처럼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경험 중 가장 나쁜 경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최악의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좋아질 일만, 더 나은 감정을 느낄 일만 남았다. 당신은 아직 여기에 존재한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아름다움도 두려움도 모두 일어나게 두자. 계속 나아가자. 감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매일 하루만 더 버텨. 지금까지 버텼으니 이번에도 잘 버틸 수 있다. 앞으로의 나를 위해 버티자. 힘든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혹은 10년의 시간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미래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는 지금의 길 잃은 내가 잘 버텨준 사실에 고마워할 것이다. 그러니 버티자. 나쁜 경험 쓰기.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나쁜 경험을 글로 쓰면 기분이 더 나빠지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지만 내 대답은 확실히 그렇지 않다이다. 나는 이 사실을 몇 년 전에 알게 됐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많이 아프고 말도 거의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것을 글로 적었다. 어느 날은 보이지 않는 무게라고 썼다. 또 어떤 날은 머리를 쥐어뜯어서 이러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적었다. 더 암울하고 끔찍한 말들도 많았다. 하지만 어둠을 적는다고 어두운 기분이 들지 않았다. 이미 어둠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글로 적으니 어둠이 안에서 환한 밖으로 나왔다. 요즘은 가끔 내가 뭐라는 걸 적는다. 이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다. 잔인할 정도로, 굴욕적일 정도로 솔직해져야 한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나는 식스팩을 갖고 싶다라고 쓴다고 해보자. 종이에 글로 적는 순간 자동으로 뭔가 깨달을 것이다. 식스팩이 있다면 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안에서 어떠한 깨달음이 일어나 갈망이 약해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원하는 것을 적은 후에 딱
한마디로 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왜? 왜 나는 식스팩을 갖고 싶지? 여기에 완전 솔직하게 답해보자.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또 묻는다. 왜? 나 자신을 위해서.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 사실 완전 솔직하지 않은 답이라는 걸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다시 답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자, 끈질긴 소크라테스처럼 또 물어본다.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으니까. 왜? 이렇게 터널과 같은 왜를 거치고 또 거치면 마침내 깨달음의 빛에 이른다. 그 깨달음은 사실 원하는 건 식스팩이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다. 몸매하고는 상관없고 건강이나 힘, 체력과도 상관없을지 모른다.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 식스팩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글쓰기는 보는 것과 같다. 자신의 불안감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방법이다. 의구심과 꿈에 비춰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다. 밝은 진실의 빛은 모든 걱정의 웅덩이를 없앨 수 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하나, 정말 원하지도 않으면서 부러워하지 말기. 둘, 조언을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비판에 예민해지지 말기. 셋, 막상 가면 자리를 뜨고 싶어 안달일 모임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기. 넷, 남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기. 나와 맞는 사람들 찾기. 다섯, 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말기. 여섯, 남들은 답을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기. 일곱, 돈이나 성공, 명성이 모든 고통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기. 여덟, 얼굴이나 직업, 관계가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기. 아홉, 거절할 용기가 없는 일에 무조건 예스라고 하지 말기. 열, 이렇게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기. 이거 없었으면, 이렇게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기. 이거 없었으면, 저는 이 챕터를 읽지 않았을 거예요. 토스트의 의미.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토스트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과 같다.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토스트를 먹는 게 낫다. 그죠? 인생은, 삶은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맛있게 먹는 거죠. 아픔이 지나간 자리. 우리는 힘든 시간을 이겨낸 뒤에 성장한다. 성장은 변화다. 모든 게 수월하고 원만하면 변할 이유가 없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아픔이 지나가고 남겨진 자리는 삶으로 채워진다. 수많은 우연이 만나. 나는 우리가 수많은 우연을 뚫고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 윗 세대들을 떠올렸다. 1930년대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미술을 공부한 친할머니를 생각해본다. 할머니는 전공 과정의 일부로 1년간 비엔나에 있는 미술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했고 할머니는 유대인이었다. 오스트리아 합병 이후 유대인들은 표적이 됐다. 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거리의 낙서를 제거하는 작업에 동원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할머니는 오스트리아를 탈출해 프랑스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탔다. 우리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할머니는 기차역에서 나치 경비대와 시시덕거린 덕분에 기차에 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할머니는 겨우 10대였다. 나치의 공포를 직접 경험한 할머니는 전쟁이 터졌을 때 간호사로 자원봉사를 했고 나치의 영국 공습으로 화상을 입은 할아버지를 치료하면서 사랑에 빠졌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3 자녀를 낳았다. 그중 한 명이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1960년대에 셰필드에서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을 중퇴했다. 아버지는 셰필드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브리스톨의 연극학교를 중퇴하고 사우스 요크셔의 교대에 입학했다.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기 때 버려진 어머니는 대본에서 농장을 하는 양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았던 석세스와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한 두 사람이 1969년 어느 날 셰필드에 있는 퀸스 헤드 술집에서 처음 마주친다.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 그러하듯 참으로 굉장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우연 속에서 시작됐다. 불확실성 속에서 태어난 존재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을 뚫고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은 이 순간 존재한다. 강은 어디에나 흐른다. 사람들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일의 흐름, 음악의 흐름, 요가의 흐름, 삶의 흐름, 스트레스가 심하면 흐름에 따르라 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무슨 뜻일까? 한 사람의 영적 발견을 이야기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다르타에는 강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 소설은 실제로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인공 시다르타의 목표는 영적 영감을 주는 강가에서 사는 것이다. 강은 그에게 수용과 영성을 가르쳐준다. 자살 직전 깊은 잠에 빠진 그는 부드러운 강물 소리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영성을 발견한다. 이후에 강은 그에게 시간은 환상이고 모든 문제와 고통은 더 큰 자연과의 관계 중 일부일 뿐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어떤 사건이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오직 전체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게 있어 삶의 흐름이란 사물을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물의 분자를 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하면 괴로울 때 위로가 된다. 고통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모든 순간은 전체의 일부분이다. 강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삶의 각 순간은 한 번의 붓질이다. 그림은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아름답다. 나는 한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게 끝나길 바랐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 그 고통은 빛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 항상 긍정적이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 슬픔, 분노가 느껴진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비더러 멈추려 한다고 비가 멈추는 건 아니다.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냥 쏟아지게 놔둬야 할 때도 있다. 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는다. 아무리 흠뻑 젖어도 당신과 비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다. 머릿속의 나쁜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폭풍우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비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비가 그칠 때까지 버티며 기다려라.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부드러운 슬픔을 느낄 때가 있는가? 잃어버린 과거나 빼앗긴 미래에 대한 향수처럼 안타까우면서도 따뜻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슬픔 말이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슬픔들. 삶에는 좋은 슬픔도 있다. 조스와 니체.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하지만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도 괜찮다. 사실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이렇게 말했다. 온전하게 산다는 건 모든 것의 근저에 깔린 공포의 울림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려움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자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따라서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내가 신경쇠약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삶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는 똑같이 컸다. 삶이 주는 고통이 무서웠고 모든 게 끝나버리는 죽음도 무서웠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자살 충동이 가장 컸을 때만큼 죽음이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반대였지만 결국 똑같았다. 불확실함은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선택은 불확실함의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준다. 정말이지 바보 같지만 내가 죽고 싶었던 이유는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두려움이 마찬가지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입 밖으로 꺼내 눈에 보이게 하지 않으면 더욱더 심해진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강해진다. 영화 조스 때문에 사람들은 백상아리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여름 블록버스터 영화는 시작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나서야 절반이 한참 지나서야 그 무서운 상어를 제대로 보여준다. 사실은 시시할 정도로 현실적인 이유에서인데 당시 기계상어를 제대로 조작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다. 상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다는 것.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섹스보다도 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불편해하는 주제다. 특히 현대 서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장 깊은 관심사의 토대를 이루는 것도 죽음이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죽음은 삶을 정의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노래만큼이나
노래가 끝난 후에 정막도 중요하다. 니체는 말했다. 선율의 끝이 선율의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선율이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다. 외로움 치료법. 외로움은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느끼는 게 아니다. 길을 잃었을 때 느낀다. 우리는 군중에 둘러싸여 그 한복판에서 길을 잃기도 한다. 옆에 누군가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너무도 외롭다. 외로움의 치료법은 옆에 더 많은 사람을 두는 게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최근에 제가 아침 루틴의 최상단에 올려놓을 습관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이름하여 필사하기입니다. 필사.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똑같이 손글씨로 따라 적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좋아하는 작가의 글이나 뉴스의 컬럼 또는 성경을 적는 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작가분들의 글을 따라 적어보기로 했어요. 나중에는 뉴스의 컬럼을 적어보려고 생각도 합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아이패드에 글씨를 적고 있는데 기술이 좋아져서인지 이게 종이 노트 위에 적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느낌이. 일단 필사는요, 문장력을 좋게 해준대요. 또한 생각을 멈추게 해주죠. 따라서 글씨를 쓰고 있다 보면 오직 글씨를 쓰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명상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기 좋아요. 이제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하는 동안 이렇게 미소가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좋은가 봐요. 자, 오늘 읽어드렸던 챕터들은 모두 필사를 해봤던 곳들을 추려서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나랑 놀기 좋은 거 하나 또 찾은 것 같아서 아주 기뻤어요. 내가 나랑 잘 놀아주면 겁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혜윤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하다 싫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시작해보는 겁니다. 나무님들도 자꾸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자, 진짜 물러갑니다. 다시 올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